일타 강사가 쪽집게처럼 집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어서 오십시오. 홍영표 의원 인터뷰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의 질문거리도 많고 그분이 하실 말씀도 많고. 예상하셨습니까? 임 전 실장의 이런 결과? 네,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한 것보다는 좀 훨씬 더 더한 것 같고, 제가 유이동 의원과 홍영표 의원의 인터뷰를 다 들었는데 예. 두 당의 분위기를 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유이동 의원 인터뷰는 어땠는데요? 아니, 유이동 의원은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예.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다녀보니까 좀 할 만한 거 아니냐, 분위기 바뀌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네. 뭐 홍영표 의원은 뭐 어저께 의총 분위기도 그렇지만 지금 뭐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뭐 개항의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재작년이죠, 출마할 때부터 전당대 출마부터 쭉 일관된 그런 흐름이긴 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거친 방식으로 심하게 진행되는 거는 분명하고,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까지 간 거다. 왜냐하면 뭐 반명 일부가 나간 거는 뭐 관리가 가능했을 텐데, 뭐 이낙연 대표가 나가든가 아니면 원칙과 상식이 나갔을 때만 해도 친문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친문은 다른 게, 보통 대통령들도 한국 총선에서 모든 대통령들도 보통 공천 한 번씩 합니다. 김대중,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다 이명박 한 번씩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좀 일찍 들어와서 2012년, 16년 두 번 공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영향력이 굉장히 짙어졌던 정당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2016년, 2020년 세 번 공천에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저 당의 성격이 얼마나 그 친문 성격이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과거에는 다 친문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지 않은 거죠. 사실상 그 내전이고 분당 상태. 내전이고 분당 상태. 사실은 임종석 실장한테 경선 기회를 줄 거야라는 의견이 직전까지도 더 높았어요. 왜 그렇게 봤냐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후견인이라고 불리는 이해찬 전 총리마저도 임종석 실장은 컷오프하지 말아라, 이런 뭐 권유를 했다, 조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강수를 둔 거는 왜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왜는 잘 모르지만 이제 미루어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대표와 친노 친문가의 그 악연은 오래됐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이제 정동영을 좀 정통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짧게는 2018년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때 이제 친문이 그 전해철 의원을 밀면서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했고, 그때 또 이해찬 당대표가 케어하지 않았으면 사실 어려웠을 상황이죠.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임종석 실장과의 문제는 대통령 선거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문재인 정권에 있다. 아니 이재명 후보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인데, 윤석열 정권 그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이명박 위원장이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좀 윤석열 키워준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분들 책임이 아니고, 누가 도대체 검찰총장을 임명했고 그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했을 때 이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것까지 다 끄집어낸 거고, 그럼 과거만 문제가 되면 되겠는데 미래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래. 그러니까 미래 패권. 미래 패권, 전당대회나 아니면 이제 그 차기 대선. 근데 그 전에도 우리가 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윤영찬 의원이 나갈 때 만류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임종석 실장으로 알려져 있고, 그때 이건 뭐 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내피셜입니다만, 이 당의 주인이 우리다. 우리가 왜 나가냐? 이후에 우리가 이 당을 얼마든지 접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친문이 그게 숫자는 많다 그러지만 상징적으로 지금 그 구심력 역할을 할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 시장이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그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좀 거칠더라도 뇌관이 터지더라도 심리적 분당 상태가 되더라도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없다. 임종석 실장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이런 판단했을 거라는 분석이세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부분인데 아까 홍영표 의원이 아직까지는 탈당 생각이 없다. 아직까지는이란 말을 했고 그다음에 공천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근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된다면 다른 선택지 열려 있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탈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30%의 감점을 안고 선거 치르는 거는 제가 경선을 많이 봤지만 네.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민주당의 그 공천 시스템은 총선을 1년 놔두고는 이 룰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위 20%에 한 20% 감점으로 돼 있었다면 네. 그 지난번에 혁신위가 만들어져 갖고 그렇죠. 혁신안에 하위 10%를 분리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40% 감점을 줘. 40% 감점은 그냥 컷오프 시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통과될 때 30% 감점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네. 근데 30% 감점 굉장히 큰 거거든요. 거기다 상대가 또 이제 가점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근데 홍영표 의원 같이 하위 10%에 많이 들어간 분들이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감수하고 경선하겠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일부는 그냥 이기든 지든 경선하겠다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뭐 나한테 그냥 나가라는 얘기다 해서 나가는 분도 있고. 근데 홍영표 의원은 그렇더라도 경선을 그냥 정상으로 시켜주면 나는 그냥 경선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그 기회조차 안 주면 그 기회조차 안 준다면 결단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임종석 실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험지 출마는 이미 이제 요청 받았는데 본인이 거절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 나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이제 험지 출마를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모양 빠지는 일일 것 같고 그냥 불출마하거나 나가는 건데 그분이 이제 윤영찬 의원을 나갈 때도 만류했던 분 아닙니까? 이 당은 우리가 이 변화가 올 테니까 이 안에서 버티자 이랬던 것으로 보면 미로 보면 제가 뭐 그분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뭐 당에 남는 이걸 이렇게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뭐 탈당하지 않고 나는 이 당의 주인이다 이 생각이죠.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우리다 이렇게 하면서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어제 그냥 일각에서 나오는 보도 중에는 이 친문이 나가서 뭔가 결사체 형태로 그렇게 선거 치르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던데 그건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뭐 배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역사는 통합돼 있을 때보다 분열돼 있을 때가 더 길었거든요. 그렇죠. 더 길었고 옛날에도 다 친노가 다 나가서 2006년도, 7년도, 8년도 이 국면에 다 나갔다가 2011년, 2012년 총선 앞두고 혁신과 통합으로 이렇게 그때 손학규 대표가 들어오라 그래갖고 다 문재인 그때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국면에서 과연 그런 분열을 할까? 그 정도의 분열이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진짜 분열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지금 하시니까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하고 나서 퇴원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명문정당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보자. 네. 이거 또. 여기 지금 뭐. 아유, 잘 있나 봤네. 네.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요. 자, 지금 명문 정당 만들자고 했는데 명문 대전이 일어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정도잖아요. 그럼 저거는 뭔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때 명문 정당이란 걸 문 대통령이 강조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떤 심정일까? 앞으로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분열하면 안 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분명하지만 문 대통령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면 그건 이제 물 건너 간 거고 이재명 당으로 만들려고 하고 굉장히 강하게
쳐내려고 한다. 이거는 제가 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죠. 뭔가요? 가장 합리적인 우리가 그 분석을 해보면 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 미래는 이렇게 그 공천을 했으니까 이 선거 결과에 연동되어 있다. 아.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쨌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찾아오기를 바라는데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거기는 없고 어쨌든 이거 이재명당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하는 데에만 온 집중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선거 패배 책임을 이재명 대표한테 물을 기회가 올 거다. 아, 그러면서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 예, 그럴 거고 이재명 대표는 실제 그런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그랬죠. 이번 총선의 목표는 151석 가반을 하는 거고 알겠어요. 안 되면 원내 일당이라도 하는 거다. 예.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들은 느낌은 뭐냐면 아 이분이 가반 안 되고 원내 일당까지는 낮춰서 보는구나. 그렇게 보면서 아, 뭔가 세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구나. 그런데 저는 그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 이미 반명이라고 하는 원칙과 상식까지 다 나갔는데 친문을 쳐낸다는 건 우리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선거 때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를 드러내지 않으면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공천 압력이 높아진다. 그런데 그렇게 친문을 직접 공격하면서 가반 원내 일당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판단을 내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거라고는 보는데 그게 혹시 오판은 아닌가? 결국 총선 결과와 연동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선택이 옳았는가 틀렸는가는 이제 그때 돼서 당원과 국민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제가 위험하다고 이 방송에서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보수 정당은 그 판세가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상관없이 투표장에 다 나옵니다. 그 투표율이 별로 연동은 안 돼요. 근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데요? 그러니까 당 내분이 있을 때마다 투표로부터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보수 유권자들 연세가 많은 분들은 투표장에 나가는데 내가 지금 이 그 여당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지금 그러면은 반대 후보를 찍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2008년에 서울에서 40석이나 하는 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최친근이 이재호 의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문국현이 됐어요. 그때 이재호만 떨어진 게 아니라 사천의 이방호, 부산의 박형준, 뭐 정정복. 그러니까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상대 후보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투표장 나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탈을 해요. 가장 최근에 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 대선 직후에 50.9%로 떨어지니까 참패했잖아요. 지방선거가 그 2002년도에도 48%로 떨어져 갖고 DJ 정부 때는 참패를 했고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도 참패했습니다. 투표율이 대단히 낮았죠. 국회 선거인 그 2008년도 선거도 46%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40석이나 내줬거든요. 2007년 정동영 후보가 나왔던 대통령 선거도 63%로 떨어지면서 530만 표 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은 이런 정도의 분열이 있을 때 한쪽의 유권자가 투표로부터 이탈을 하고 그 투표율이 떨어졌을 때 대참패를 당한 역사적 사례가 지방선거와 총선에 대선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주류에서 이 공천 다 끝나고 나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 넘는데 결국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거다라는 건 좀 아니한 거 아닌가. 실망하면 아예 안 나와버리는 요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어제 박범계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했어요. 신임 선관위원장이죠. 민주당 선관위원장. 이 스테이지가 지나고 나면 2단계가 지나고 나면 다음 스테이지가 열릴 것이고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다시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정권 심판론으로 어떻게 이런 선거를 이기는 선거 치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 그 다음 스테이지가 정말 정권 심판론으로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 40일간 그게 중요하겠군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저는 정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국민의당이 38석 돌풍 일으키고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2당이 될 때도 정당 지지율은 30% 후반대로 높았어요. 이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도 선거에서 이긴 경우가 있지 않냐. 2012년 예를 들었는데 그때는요. 대통령 선거 불과 8개월 전에 차기 대권자를 미리 땡겨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일찍 그
미래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지금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으로 이걸 대체를 했어요.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으로 대체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어.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형을 우리가 받고 변화도 없는데 지난번에 대담을 봐도 변화가 없는데 야 이거 한동훈이 이 당을 장악해서 미래로 가는 것도 아닌데 정권 심판론이 좀 다시 작동하지 않을까. 저는 뭐 임기가 3년이나 남았으니까 그 얘기가 틀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도 지난 2년간 다르게 하겠다는 변화를 안 주면 그게 작동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는 해도 정말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은 정말 작은 이슈냐 지금 야당의 지금 분열 상태는 저는 그것도 지금 보면 심상치 않아서 그 힘을 동력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하다가 일단 본 방송 마치고요. 유튜브 댓글쇼로 조금 더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조금 더 진행을 해보죠. 조금이란 게 얼마입니까? 조금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엔들이 5분. 예, 일단은 5분. 상징적인 5분. 아니, 저희가 이제 7시 10분에 시작해요. 그래요? 예, 10분 더 당겨서 시작. 끝나는 시간은 똑같고. 이게 이제 뉴스쇼의 인기를 제가 제가 더 진이 빠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건강 관리 더 잘해야 돼, 진짜. 아침 시간에 10분은 되게 그렇죠. 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시간이 이게 10분 빨라지는 게 아니라 더 빨라져야 되는 거라서. 아니 이게 정치인들 10분 하는 게 한 이슈를 다 다룰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10분이 길어요. 아무튼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7시 10분부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고 열심히 해야겠네요. 복잡합니다. 오늘 진짜 제가 홍영표 의원 인터뷰 준비하고 일타 박성민 준비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더라고요. 질문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일단 저는 임종석 뇌관은 워낙 커서 저는 경선 붙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해찬 전 대표도 요청을 했다고 이해찬 전 총리 말이 결정적이고 이분이 뭐 이재명 대표의 완전 정치적 후견이 뭐 대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경선을 시켜야 이 뒷말이 없잖아요. 어쨌든 경선 시켰는데 졌지 않느냐, 뭐 이겼지 않느냐. 근데 그조차 기회를 싹을 잘랐다는 게 이거는 진짜 이재명 대표가 엄청 강한 어떤 소신 철학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린 거는 지난 연말입니다. 연말에 이 우려한 분들 그때만 해도 이낙연 대표가 탈당하기 전이고 탈당을 예고하고 있었고 그다음 원칙과 상식도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세 분의 총리들이 연쇄 회동을 했어요.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이분들이 연쇄 회동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또 만나서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이었어요. 이제 그런 국면인데 그때가 이제 거의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오전에 이명백 공관위원장 임명이 속보로 딱 떴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어느 방송을 갔더니 이명백 위원장을 임명했는데 이분이 뭐 과거에 친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친명이든 비명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임명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 분의 총리나 이런 원로들이 중재를 하겠다고 대표를 만나서 계속 그 면담 요청을 하고 하는 와중에 임명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나는 내 갈 길 간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였냐면 뭐 공동 통합 비대위를 하자, 통합 공간위를 하자, 통합 선대위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텐데 그걸 아예 그냥 딱 덮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런 거였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저도 어저께 어느 방송을 딱 갔는데 그 전에 뭐 이해찬 대표의 요청도 좀 있고 어떻게 이현주, 전현희, 추미애는 되는데 임종석은 안 된다는 얘기냐. 또 홍익표 원내대표 문제 제기, 뭐 고민정 최고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고민정 최고만 이제는 안 줄 수가 없고 경선을 안 시킬 수가 없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저도 어저께 어느 방송 가서 그 얘기가 나와서
바로 오전에 그 설마 그렇게 결정하겠어요. 저녁 늦게까지. 근데 그냥 바로 나와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1시 좀 넘어서 나왔죠.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 간다. 그리고 이제 그 전주에 전직 국회의장 네. 여러분, 네. 그 전직 총리 여러분이 맞아요. 입장을 냈어요. 그 입장이 뭐냐면 이 민주당의 그 공천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대표가 바로 잡아달라. 저는 그때도 너무 한가한 소리를 들린다. 아무 힘이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최재성 전 사무총장이 나와서 우리도 2010년에 공천해봤지만 내가 그때 불출마 선언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또 이철희 전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 선언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명백, 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 공천 파동을 막으려면 처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이 대표께서 불출마 선언 좀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험지 출마는 좀 해주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하신다면 저는 컷오프 발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대표께서 하나라도 수용을 못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오늘 집에 갑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오는 동안에 원로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그 공허하고 힘이 없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그나마 영향력 있다고 믿었던 마지막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얘기했는데도 이제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제로해라, 제고해달라 얘기를 딱 했다가 전직 대통령이 얘기했는데도 뭐 그걸 거절하면 그건 당은 분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 못할 것 같고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 친문 입장에서는 이 공천을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다. 대신 그냥 참고 이 총선 이후에 이 총선 결과를 보자. 이렇게 해서도 총선의 결과가 좋으면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고 총선 결과가 안 좋으면 반격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단 행동을 해서 뭐 집단 탈당을 친문 세력이 하거나 이럴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 항의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낮다. 총선 결과를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걸 잘 못 맞춰서 물론 그렇지만 추론입니다. 추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물론 추론이고 틀리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 봤을 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정답은 틀려도 풀이 과정은 그럴듯해야 되지 않습니까? 늘 풀이 과정 중요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고 누구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현주 전 의원이 얼마 전 복당을 했는데 사실 이현주 전 의원이 어떤 분이냐면은 친문 패거리 정치를 이제 비판하면서 탈당을 했던 분 아닙니까? 이제 친문이 주류일 때. 문재인 정권 때 친문 패거리 정치 얘기하면서 탈당했던 분인데 이분이 복당할 때 뭐 반대하는 여론이 친문계에서 있긴 있었지만 어떤 집단 행동이나 집단 성명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비교적 스무스하게 들어갔어요, 이분이. 그걸 보면서 친문계가 생각보다 뭉치지 않는구나, 못하는구나, 구심점이 없구나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더 강하게 주류 교체 작업을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까? 뭐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옛날 삼김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어떻게 달라요? 글쎄 그러니까 분명한 입장을 잘 못 내는 분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1년 6개월 동안 세 분의 법무부 장관하고 충돌하는 동안에 그걸 정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올렸을 때 재량 없이 제가 했다. 그런 표현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뻔한 얘기 하나만 얘기. 뭐 명문정당 만들어야 된다. 실제로 비공개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간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정도가 되면 좀 공개적인 목소리를 좀 내줬어야 되는데 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원로라고 하는 분들도 다 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의 요구거든요. 그런 약하다. 약해 보이고 후보들도 개별적으로 이 정도가 되면 나는 이건 뭐
난 굴욕적이고 이건 뭐 민주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원칙과 상식 나갔고 뭐 김영주 의원도 그래도 탈당했고 이건 그분은 하위 10%도 아니에요. 20%에 네, 들었는데도 이건 나에 대한 치욕적인 거고. 모멸감 느낀다. 네, 네 그리고 뭐 날 존경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나 조롱으로 들렸다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대부분의 지금 그 중요 정치인들이 30% 안고 경선 시켜주면 난 그 굴욕 참고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면 저항선이 굉장히 약하구나. 예. 구심도 없고 네. 저항할 의지도 없고 그렇게 판단했을 수 그렇게 있다. 판단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주류 봅니다. 교체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고 그렇죠. 계시죠. 예, 예. 주류 교체 작업. 다만 이제 주류에서는 이게 혁신의 작업이다. 그리고 늘 주류 교체는 이렇게 왔던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친문계 혹은 비명계에서는 이것은 어떤 보복의 과정, 복수혈전이란 말을 썼죠. 복수하듯이 쳐내는 학살의 과정이다. 불공정하다. 이 얘기가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당연한 주류 교체 작업이냐 아니면 이게 보복 학살의 과정이냐 전혀 다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이게 있고.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이재명 대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거기 보면 주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 다면 평가에서 거의 뭐 이재명 대표 말대로 빵점 맞아갖고 네. 하위 10%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럿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지금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고 그나마도 이 그 잣대를 일관되게 지금 들이밀지도 않고 있고 통합비례당을 한다 그럴 때도 준연동형은 다당제를 위한 거기 때문에 소정당한테 양보해야 된다라는 뭐 이탄희 의원부터 이런 분들이 주장도 있고 김부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준연동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나가서 진보당하고의 선거연합을 구체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진보당에게 비례의석 몇 석을 준다. 네, 네. 그리고 저 울산 북구는 그건 뭐 후보 안 양보한다. 내고. 뭐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데다가 저는 이재명 대표와 그 뭐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의 변호를 맡았던 분이거나 당의 뭐 법률 자문 맡았던 분들이 지금 대거 지금 출마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이 됐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농담으로 사람들이 아니 뭐 검찰 출신들 공천은 뭐 윤석열 그 국민의힘에서 할 줄 알았더니 민주당이 더 많다. 그래서 법조인들 누가 더 많이 공천했나 한번 숫자 한번 따져보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희한한 게 우리도 이 저 판에서 논평 많이 했지만 이 공천 과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윤심 후보가 얼마나 꽂히겠는가, 어디에 꽂히겠는가, 용액관들. 이 맨날 이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꽂힐까요? 얼마나 뭐 이러면 이제 당이 얼마나 난리가 날까요?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 윤심 파동이 아니라 지금 뭐 명심 파동?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람들이 지금 꽂히고 있다 막 이러면서 민주당 안에서의 반발이 더 커지는 희한한 모양새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은 세련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공천한 거 보세요. 예, 예. 뭐 감동, 뭐 공천 갖고 뭐 감동은 뭐 얘기할 거 없고 뭐 이기는 공천이 맞는데 결과적으로 공천한 걸 보면 친윤 중에 장제원 의원 불출마한 거 말고는 누가 날라갔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방송 나왔을 때 그 공천 뭐 김태호, 서병수, 네. 조혜진의 이동을 얘기할 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분들 다 비운 아닙니까? 맞아요. 재배치 당하신 분들. 아 친윤 누가 거기 뭐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도 네. 북구로 가라는데 안 갔잖아요. 예, 예. 그럼 누가 이동을 했으면 다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전당대회 때나 뭐 이럴 때 연판장 돌렸던 분들 누가 잘렸습니까? 없어요? 다 지금 공천 받고 있잖아요. 연판장 중에도 없어요? 예, 지금도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선의 모양새를 갖췄든 어쨌든 처음에 석동현 검사부터 탁 컷오프 시켜놓고 쭉 오니까 뭐 결국은 이제 이현모, 주진우 이런 비서관들도 비교적 양재 다 공천 받았고 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비하면 그래서 뭐 이걸 관리를 조금 좀 세련되게 했다고 보면 지금 민주당은 어떤 거냐면 검찰 독재, 검사로 쫙 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조국 신당부터 포함해서 검사들이 좀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더 많고 그다음에 운동권 청산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들고 나왔는데 운동권 청산은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검사 공천하고 예. 운동권 청산을 지금 도대체 누가 하고 있냐? 술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이 그 컨셉이 진짜 어떤 컨셉이냐. 그래서 자칫하면 2020년에 그 한교안 대표의 미래통합당이 조국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심판론에 직면했잖아요. 그때 네, 네. 탄핵의 강을 못 건너고. 네. 네, 그래서 다시 또 이게 이제 조국 장관도 2심에서 그분 개인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2심이 2년형이 나왔는데 본인이 뭐 국회의원 하루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루 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 동지들이 그것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런 말했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다시 과거 선거로 되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당을 만든다 그러고 네. 조국 장관도 만든다 그러고 출마 선언도 했어요, 송영길.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통합비례당은 시민단체라 그러지만 아주 강성 시민단체 분들과 진보당하고 연대가 지금 돼 있고 이런 것들 상황에서 다시 에너지를 하나로 딱 모아서 공세를 취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수비하느라 급급할 것 같은 공세를 취하려면 딱 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미 뭐 지난번에 우리가 아시안컵에서도 봤지만 네 분이 있는데 공세가 되겠습니까? 서로 패스를 안 하는데. 아시안컵 얘기하시니까 우리 그런지 모르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날 싸운 아니 뭐 거예요. 그거 실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뭐 제가 알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러한 비유가 가능하다. 결국 이제 각 당의 숙제를 한번 이제 보자면 남은 40일 동안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 여론을 다시 좀 이렇게 부활시켜서 이 정권 심판론을 얼마나 강하게 작동시켜서 지금의 이 내분을 정리하며 선거에 이길 것이냐. 이런 숙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별 큰 문제 없이 이탈 없이 뭐 탈당 없이 무난하게 정권 심판론도 좀 잠재워 가면서 이기는 선거를 하는 거. 이게 숙제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숙제인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네. 국민의힘의 큰 숙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윤한 갈등을 아무리 해도 윤 대통령이 3년간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안 변하면 중도표나 이런 사람들의 표를 다시 얻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공천 뭐 이기는 공천이고 그랬더니 뭐 친윤들 공천 안 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그래 친윤 공천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안 나가잖아요라는 건 제가 보기엔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는 게 어떻게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억가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결론적으로는 뭐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공천룰을 발표했을 때 이건 다 현역들 살려주려고 하는 공천룰인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위 20% 감점 갖고 잘 안 돼. 그러니까 민주당이 30%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다 공천이 끝났을 때 이 공천은 좀 이상한 공천 아니냐 이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영남은 확실히 제가 여론조사 데이터를 좀 보고 있으면 4년 전과 비교해서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수도권 얘기를 지금 자꾸만 강서구청장 17.15%가 넘어져서 그때부터 낮았는지 모르지만 그 국민의힘이요. 네. 서울에서 네. 그 2008년도에 투표율이 46% 떨어졌을 때만 40석을 했을 뿐이고 평균 16개, 17개를 못했어요. 수도권은 항상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잘 2000년 생각해보니까. 총선 때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가 이끌 때 17개 했어요. 예. 그다음에 2004년 탄핵 이후에 16개 했어요. 그리고 2008년 빼고 2012년에 박근혜 대표 비대위원장이라서 152석을 할 때도 서울은 16개 했어요. 152일 때도 16개밖에 안 됐어요? 152대도 서울은 16개만 했어요. 자, 그리고 2016년에 질 때 말이죠. 예, 그때는 예. 12개로 줄었어요. 예, 예. 그리고 지난 4년 전에는 8개를 했어요. 그렇죠. 서울. 서울만 얘기하는 경기 겁니다. 빼고 서울. 예, 예. 예. 물론 그때보다 젊은 층들이 경기도로 더 많이 나갔고 서울이 조금 더 노령화됐기 때문에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가 뭐 서울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낙관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서울은 원래 판세가 그렇게까지 많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뭐 예를 들면은 20석을 넘긴다. 그러면 좋아지는 거죠. 민주당은 반대로 투표율이 떨어질 때 대참패를 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50.9%에서 서울구청장 1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강서구청장 하나 찾아와 갖고 16대 9가 됐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17대 8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경계해야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쌍특검법 재의결이 있는 날이에요. 요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정권 심판론의 목소리가 높아질 거다. 그런 여론 높아질 거다. 이게 또 민주당의 분석이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다시 이제 김건희 여사 이슈, 뭐 명품백 이슈 다시 살아나서 이 선거판을 덮지 않겠는가?
아니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은 드라마로 말하면 러브라인을 지금 틀고 있고 여기는 갈등 라인을 틀고 있는데 갈등 라인이 지금 흥행이 잘 되는데 지금 나머지가 지금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우리가 쌍특검 얘기할 때도 국민의힘 이탈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민주당 이탈을 걱정해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천 파동이 지금 나고 있고 그래서 친문에서 어떤 입장을 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이 김건희 이슈로 이걸 덮는다? 그럴 수 없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자기의 지금 문제지. 예. 자기 공천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지? 앞으로 내일 그 쌍특검법 재의결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이탈표를 지금 걱정해야 될 거다. 민주당은 그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공천 파동이 여론조사 그 진상규명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내다보시는 거예요. 이 갈등. 어쨌든 그거는 옛날 그 통합진보당 2010년에 그 공천 파동 난 것처럼 지금 선관위원장이 자기는 뭘 쏘갔다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선관위원장만 한 게 아니고 원내대표도 지금 그 강원도 도당위원장으로 있었던 김우영 도당위원장이 지금 서울에 은평에 와서 경선하는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뭐 다 바로 기각이고. 기각이죠. 예, 그리고 뭐 고민정 최고도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최고는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사퇴했죠, 그래서. 그리고 결국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홍익표 원내대표, 그러니까 대표를 포함해서 그 친문의 주요 정치인들이 원내대표가 나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공동 불출마 선언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아니면 그걸 또 안 먹히면 후보 반납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건 도저히 내가 이거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후보 반납? 예, 나 선거 못 치르겠다. 이미 공천받은 예를 들어 고민정 최고 이미 공천 그렇죠. 받아 단수 공천 그런 받았는데 분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초강수가 나올 예, 수 있다. 그러니까 보이콧하는 거죠 선거를.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나가지는 않겠지만 탈당은 안 하겠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 항의의 그 표시로 후보 반납을 하고 이 공천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는 받았지만 내가 이 공천 내가 받았으니까 난 조용히 있겠다. 이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그만둘 수도 있겠고 그 정도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선거 협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그런 분위기들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하고 개혁신당하고 제3지대들이 따로따로 이제 털을 잡고 지금 터잡기를 하고 뭐 정책 발표하고 이러는데 이 민주당의 이탈 최소한 5명은 될 것 같다 그래요. 많으면 10명까지. 이 이탈하는 의원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소속이냐? 뭐 새로운 미래냐? 개혁신당이냐? 어떻게 내다보세요? 저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정치인들에게 컨설팅할 때 그냥 하던 걸 해라. 그러니까 탈당하지 않는 게 디폴트죠. 그 당의 당 대표를 지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내가 이준석 대표라면 탈당하지 않는 거를 일단 그 1차 옵션으로 생각을 할 거다. 탈당했다면 개혁신당은 현실적으로 비례정당으로 가는 것. 왜냐하면 제가 뭐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분이 나와서 양당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정치를 하는데 제3정당 공간이 있지 않겠냐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역사적으로 제3정당이 성공했을 때는 2016년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민련도 그렇고 국민당도 그렇고 양 정당이 이 정도로 극단적이지 않고 실망했을 때 제3당에게 기회를 줄 때 찍어줬지 지금은 유권자들이 제일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 찍어주겠냐. 반드시 윤석열 심판한다 이재명 심판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공간이 없으니까 차라리 비례정당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만일에 지역구를 돌파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빅텐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 하셨죠. 빅텐트 했으면 저는 합친 것도 너무 성급했고 헤어진 것도 너무 성급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칠었죠. 그러니까 합치는 것도 굳이 그 설전에 그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막 다 급하게 뭘 할 필요 없고 그러면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좀 각자 가다가 지금쯤 2월 말 때 밀은 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양당의 대안이 되겠다고 합쳤다면 좋지 않았겠느냐. 근데 지금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이 흔히 있지만 안고와 찐빵이 분리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일단 새로운 미래부터 보면 네. 새로운 미래는 예를 들면 개혁신당에서 개혁적인 뭐 4개 정파 뭐 조홍천, 이현우, 김태섭, 양양자, 이준석이 이쪽에 남아 있는데 여기는 세력이 없잖아요. 지금 출마 역량이 지금 별로 없고 새로운 미래는 이제 탈당파들이 나오고 싶을 텐데 이게 지금 갈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지식인들 표를 갈라갖고 당선돼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호남 같은 데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진인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지층이 있겠느냐. 결국 새로운 미래의 지지율을 보고서 움직일 거다. 탈당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네. 원래대로라면 내가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면 여기에 대부분은 나를 안 찍고 그냥 민주당 후보를 찍을 거다. 내가 나가봐야 뭐 한 15%나 많아 20% 갖고 나갈 텐데 나머지는 그럼 저 개혁신당하고 손잡고 중도나 뭐 2030 표를 넘어와야지 걸충해야 누가. 된다. 네, 이게 네. 끊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적으로 뭐 호남 같은 데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쉽지 않은 얘기여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 하나로 있어야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에서는요. 상대적으로는 개혁신당 쪽이 조금 선거하기가 편하다고 보는 분이 있겠고 호남은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아니면 이거 갈라져 있는데 무소속으로 차라리 그냥 해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제3지대는 저는 뭐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생각의 차이를 좀 접어두고 빅텐트. 전문가들은 그때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논리에 의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저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그럼 내 잃은 표를 보충해 주려면은 국민의힘 중도 이쪽에 있어야겠네. 내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그럼 내가 잃은 표를 보충해 주려면 민주당 쪽 뭐 있어야겠네. 이러면서 이 표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 빅텐트가 유리하다. 선거공학적으로 확실히 그거 2030 다그 중도 얘기했죠. 호남 표가 다 와야 되죠. 다 와야 되니까. 그래야 간신히 근데 이걸 이기니까 사실. 다 쪼개놓고 어떻게 이건 그냥 산수잖아요. 수학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래냐 개혁신당이냐 무소속이냐 세 개 선택지 앞에서 탈당하시는 분들은 무진장 고민할 거다. 그럼요. 네, 내가 지금 어느 지역이지 내 지지층은 어디지 다 계산이 복잡해질 거다. 이게 하나가 있었으면 네. 이미 지금 이 파동 났을 때 네. 그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8% 10% 돌파가 가능했고 그러면 선택지도 쉬웠죠. 그분들은. 이게 하나로 돼 있었으면 그렇죠. 저는 많은 분들이 난 기꺼이 그 개혁신당이 새로운 미래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하죠.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15%까지 가면 지역구 돌파가 되니까. 그렇지. 15%죠. 예,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걸 너무 성급하게 깼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 본 사이에 김종인 위원장의 거취 결정이 또 큰 뉴스 아니었습니까? 요거는 예상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공간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갈 이제 거라고? 사실 공간위원장은 생각을 못했고 그 전에 이제 그 빅텐트가 필요한데 이준석, 이낙연, 뭐 또 금태섭, 양양자, 뭐 조홍천, 이원우, 이런 분들을 김종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냐? 이걸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데 그 정도 우리나라에서 그 권위와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은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그분이 뭐 민주당도 있어봤고 뭐 이쪽 국민의힘 쪽도 있어보고 특히 뭐 금태섭, 뭐 다 친하고. 이준석이 다 친하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 뭐 정확한 의중은 모르겠지만 그분은 어떻게 이준석과 이낙연이 같이 하냐. 계속 그 얘기하셨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갈라지는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준석한테 대구 출마를 계속 권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는 이번에 대구를 나간다는 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거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그 여론은 거기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는 이번은 이재명 심판, 민주당 심판이니까 그 얘기는 좀 뒤에 나중에 합시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수도권이 낫지 않느냐 이 판단이 있는데 지금 동탄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워딩이 어제 나왔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여러 개를 한다고 얘기됐는데 동탄이 갈라지면 거기 선거구가 그런데 저는 이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이 돼. 예. 국민의힘 후보가 매우 약해서 거의 뭐 선거 여기는 민주당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그냥 약한 후보를 그냥 하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런 지역이 돼.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매우 커서 그 틈을 봐야 된다. 매우 커서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걸 하나로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은평을 같으면 김우영 강병원 간의 싸움이 아주 격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동도 이제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 예를 들면 딱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와중에도 안정적으로 친문의 후보가 된 데는
뭐 친문도 그대로 받을 거고 친명도 이탈을 해봐야 몇 명이나 이탈하겠습니까? 굉장히 그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크게 균열이 올 수 있는 지역, 뭐 아. 그런 지역이 그래도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이 노려볼 만한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디 출마하느냐 요게 뉴스고 아마 수도권 쪽이 더 유력하지 않겠냐. 어제까지 분위기는 그렇고요. 새로운 미래의 뉴스는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미래 쪽으로 더 오지 않겠는가? 얼마나 더 올 것인가? 박영순 의원이 어제 새로운 미래 행 택했고 오늘 기자회견하는 서른 의원이 아마 새로운 미래 행을 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요 부분이 또 새로운 미래의 관전 포인트고요. 잘못하면 옛날 민국당처럼 될 수 있으니까 개혁신당하고 갈라지지 않았어야죠, 거기도. 계속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래요. 예, 통합이 유지가 됐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조선일보에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만 나온 거예요? 그 친명 유튜브에 출연해서 공천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던 민주당 공관위원 박영훈 전략공관위원이 사퇴했다. 근데 사퇴를 떠나서 저게 가능합니까? 저도 그 신문을 봤는데 네네. 유튜브에 나와갖고 뭐 음. 임종석 절대 공천 주면 안 된다고 나한테 전화해라. 나한테 세 잘 번 전화해서 봐달라고. 잘 봐달라고 전화하라 그러고 안기령 그 얘기했다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안기령 대변인 뭐 잘 기억해 주세요 이런 얘기했고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유튜브만 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이 공관위원이 나가가지고 임종석 실장 나한테 전화하면 잘 봐주세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였겠지만 이게 이런 민감한 공천 상황에서 우스개가 아니잖아요. 공관위원이나 공관위원이- 비대위원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결국은 사퇴하는 쪽 당에서 워낙 이 문제도 커져가지고 사퇴를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전해드리면서 시간이 서른 의원 속보 나왔습니다. 민주당 탈당한다. 이재명 대표 지배받는 사당으로 변모했다. 민주당은 연산군처럼 아부하는 사람만 이재명 대표 곁에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조금 전에 사퇴 탈당이요. 탈당 기자회견을 했다는 속보. 서른 의원 탈당했습니다. 탈당하고 어디 가는 것까지 나왔습니까? 기자회견에서? 그건 안 나왔어요. 탈당까지만 나왔군요. 예. 강한 발언들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 앞으로 계속 더-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당장 그 마지막이어서 국회의원에 마지막으로 도전해봐야 될 사람들은 어쨌든 경선도 거부하고 나갈 겁니다. 그게 어디로 나가 출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도 정치적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서 총선 이후에 그 총선 결과를 보고 총선의 결과가 안 좋으면 이재명 책임론을 갖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호소하면서 주도권 다툼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두 부류로 나뉠 것 같고 주류 측은 그러니까 과거의 주류 그러니까 친문의 주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 실장 이분들은 이제 정책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뭐 움직이면 그건 완전 분당이고요. 분당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또 나중에도 총선 패배 책임을 직격탄으로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수용을 하고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후위를 도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도 뭐 많이 들어오네요. 수박들은 민주당에서 나가는 게 호재입니다. 잘 가라 하신 KBJ님 같은 분도 계시고 레몬 맛있다님도 수박 잘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에서는 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고 반면에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잘하고 계십니다. 순도 높은 민주당으로 정권 조기 타도하자. 이런 이제 이 지지층의 분위기도 지금 느낄 수 있고, 반면에, 전통의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가 말아먹는구나. 이거는 마일 카모님이신가요? 마일 카모님. 요렇게 걱정하는 민주당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거예요. 친문, 친명이 지금 갈라진 상태고, 뭐 비명, 친명이 갈라져 있는 상태니까. 호남 개혁 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심판해달라라는 별난님,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는. 아까 분열 말씀하셨잖아요. 뭐 진보는 분열로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상황들이 민주당이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국민의힘 얘기 쓰신 분도 볼까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쓰신 분 별로 없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지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조용. 좋은 아니 거예요, 뭐 나쁜 정치에서는 네. 뭐 이상한 거 안 하면 평균해요, 그냥. 그러니까 언제는 또 가만히 국민의힘이 난리 날 때는 민주당 뉴스가 싹 사라졌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 댓글창에도 국민의힘 얘기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혁신당도 안 갈라져 있어야 되는데 나가서 어디로 갈지도 이게 지금 하나로도 있으면 고민 없이 갔을 텐데 거기도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나갈지 말지도 고민이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뉴스가 뭐 잠자기 전까지 막 계속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어 있고,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진행 오래 하시면 네. 뭐가 그래도 이렇게 해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휴, 하긴 뭐 저도 이게 36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생길 리가 없죠. 아니 정치가 그 데이터대로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요새 정치는. 예전에는 이 정도 되면은 막 불출마 선언 나오고 이 정도 되면은 뭐 내가 억울해도 뭐 이런 게 뭐 당을 위해 이런 거 뭐 선당우사 이제 그런 거 없네. 없죠. 그런 거 없어. 이런 게 달라지니까 저도 정치 뉴스 오래 다뤘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흐르지 않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12시까지예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7시 20분에 뵐게요. 자, 카메라 보면서 같이 인사하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